어머나, 자리가 좁네. 은성아, 넌 며느리니까 서서 먹어도 괜찮지?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깨달았을 것이다. 추석,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내가 하루 종일 만든 송편과 갈비찜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요리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을 때 내 자리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내 의자를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베란다로 옮겨놓고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나, 자리가 좁네. 은성아, 넌 며느리니까 서서 먹어도 괜찮지? 그 순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시동생은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사준 명품 옷을 입고 내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집에 사는 이 기생충들을 보며 나는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챙겨 그대로 공항으로 향했다. 7일간 전화를 꺼두었다가 다시 켰을 때 액정을 가득 채운 399통의 부재중 전화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애원처럼 들렸다. 기름 냄새가 끈적한 피부처럼 온몸에 달라붙었다. 마치 이 부엌에서 평생을 서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흘, 꼬박 사흘이었다. 새벽 5시부터 나는 감정 없는 요리 기계처럼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고 반죽을 하고 전을 부쳤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시누이 김지연이 새로 산 샤넬 핸드백을 자랑하고 있었다. 물론 그 핸드백은 내 가족 카드로 긁은 것이었다. 나, 한은성. 강남에서 가장 잘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이자 남편 김지훈보다 수십 배는 더 버는 내가 지금 이 순간 한량 같은 선비 집안 식구들을 위해 중세시대 하녀처럼 추석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선비 집안. 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실소가 터져나왔다. 은퇴 후 하는 일 없이 주식 투자로 돈만 날리는 시아버지, 백화점 순례를 평생의 업으로 삼는 시어머니, 30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는 시동생 김지우, 그리고 꾸미고 연애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누이까지. 이것이 바로 김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기어 올라와 제 손으로 수십억대 자산을 일군 의사인 나는 그들 눈에 그저 돈 냄새나 풍기는 장사치일 뿐이었다. 바로 어제 나는 8시간에 걸친 고난도 양악 수술을 끝내고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나를 맞이한 것은 남편의 걱정이 아닌 시어머니의 불평이었다. 은성아, 이제 오니. 내일 제사 음식은 하나도 준비 안 했잖니.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종갓집 맏며느리가 돼서 이래서야 쓰겠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입고 있는 수술복을 마치 더러운 것 보듯 훑어봤다. 김지훈은? 그는 소파에 앉아 게임에 코를 박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가볍게 한마디 던졌을 뿐이다. 엄마, 은성이 방금 퇴근해서 피곤할 거예요. 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는 깃털처럼 가벼워 아무런 무게도 실려있지 않았다. 피곤. 이 집에서 내 피로는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시어머니가 내 카드로 사들인 최고급 한우와 수입과일이 가득 차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내 손을 거쳐 그들의 입으로 들어갈 터였다. 나는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수돗물이 수수용 메스를 잡을 때 그토록 안정적이던 내 손 위로 쏟아져 내렸다. 사람의 얼굴을 새로 빚어 새 삶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손이 여기서는 기름진 내장을 주무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다. 아이러니한가? 가소로울 뿐이었다. 내 가족 카드는 이 집의 현금 인출기였다. 시어머니의 피부관리실 연간 회원권, 시아버지의 낚시 클럽 회비, 시동생의 학원비, 시누이의 유럽 여행 경비. 모든 청구서는 결국 내 휴대폰으로 날아왔다. 그들은 내 돈을 쓰면서는 마음 편해하다가도 돌아서서 친척들 모임에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지훈이가 마음이 너무 착해서 돈만 벌 줄 아는 여자를 얻었지 뭐야? 현명하지 못해서 집안일은 하나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김지훈은 그 특유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모든 걸 용납한다는 듯한 쓴웃음을 지었다. 마치 나랑 결혼해서 엄청난 희생이라도 치른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바보같이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의학학회도 마다했고 친구들과의 주말 약속도 취소했으며 심지어 내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까지 포기한 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려 애썼다. 나는 내 인내와 희생을 김지훈이 모두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아. 지우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지연이가 시집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의 말이 진심 어린 약속이라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비참할 정도로 순진했다. 드디어 마지막 요리. 내가 5시간 동안 정성껏 고아낸 꼬리곰탕이 부엌을 나섰다. 향긋한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음식이 상위에 차려지자 마치 한 폭의 다채로운 그림 같았다. 송편, 잡채, 각양각색의 전, 갈비찜, 어느 것 하나 내 피땀이 서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친척들은 과장된 감탄사를 쏟아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좀처럼 보기 힘든 만족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나는 습관처럼 김지훈 옆자리로 향했다. 내 자리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앉아 시어머니의 취조를 받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시누이 김지연이 새로 사귄 남자친구였다. 그리고 내 자리는 사라졌다. 내 수저, 내 의자, 모든 것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뜨거운 꼬리곰탕 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희열, 그리고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김지훈이 마침내 휴대폰 세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치 내가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나를 위해 이 상황을 해결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였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그 가식적인 미소를 가면처럼 얼굴에 걸고는 자선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어머나, 은성아. 보다시피 오늘 손님이 와서 자리가 좀 좁네? 지연이 남자친구가 처음 인사 왔는데 설마 자리가 없게 할 순 없잖니? 그녀는 베란다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겨우내 먹을 김장독과 낡은 신문지 뭉치가 쌓여 있었다. 내 의자는 저쪽으로 옮겨놨어. 넌 이 집 며느리고 우리 식구잖니. 서서 먹어도 괜찮지? 아니면 부엌 가서 먹든가. 거긴 넓잖아. 푹. 시동생 김지우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나를 보며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꼴 좋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집에선 그저 하녀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내 심장이 한 뼘씩 차갑게 식어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눈앞에 이 무리를 쳐다봤다. 그들은 내가 사준 명품 옷을 입고 내가 분양가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여전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이 일산의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나를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 취급했다. 우리 식구. 그랬다. 그들 눈에 나는 단 한 번도 식구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기능이 완벽한 가사도우미, 마음대로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는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 남편, 내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 남자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한 공범이자 집행인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갑자기 온몸을 휘감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모든 걸 참고 있는 거지? 단지 김지훈을 사랑해서? 하지만 저 남자, 그는 나를 사랑하기는 할까? 나는 웃었다. 쓴 웃음도 비참한 웃음도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련한 웃음이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나는 천천히 그 뜨거운 꼬리곰탕 그릇을 식탁의 빈틈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흘 내내 잊고 있던
기름때에 절은 앞치마를 풀었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벗어 던지듯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버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에서 가장 비싼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냈다. 그리고 내 지갑, 여권, 차키를 모조리 쑤셔 넣었다. 그 모든 과정은 수술 전 준비 작업을 하듯 침착했다. 내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그곳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김지훈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은성아, 너 어디 가려고? 나는 그를 쳐다봤다.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뜯어보듯 그를 살폈다. 이 남자는 괜찮은 껍데기를 가졌고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와 광화문이 평범한 회사에서 한가한 직무를 맡고 있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것은 그의 부드러운 태도와 그가 말하던 선비 집안의 체면이었다. 이제 와보니 그것은 비겁함과 위선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내 자리가 있는 곳으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경악한 표정의 소위 가족이라는 무리를 보지도 않고 곧장 현관으로 향해 하이힐로 갈아 신었다. 금속 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마치 나의 독립을 알리는 서곡처럼. 한은성, 너 거기 안 서.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시어머니의 고함이 등 뒤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의 모든 소란과 오물을 그 지옥 안에 가두어 버렸다. 내 흰색 포르쉐에 앉아 차 안의 고급 가죽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어울리는 냄새였다.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럽게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공항으로 가는 길,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감상할 마음은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VI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은성 원장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가족 카드 즉시 정지시켜주세요. 특히 카드 번호 끝자리가 XXXX와 XXXX인 김지훈과 박 여사 명의의 카드요. 네, 지금 바로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바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다. 전에 없던 해방감이 밀려왔다. 잘 있어라, 김지훈. 잘 있어라, 나의 우스꽝스러웠던 5년간의 결혼 생활. 이 1인극은 이제 지쳤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제주도의 바람이 짭짤하고 신선한 바다 내음을 싣고 와 내 몸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 집의 기름 냄새를 흩어버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곳으로 날아왔다. 결혼 전 내 명의로 사둔 해변의 빌라. 이곳이야말로 나의 집이었다. 휴대폰을 꺼둔 며칠 동안 세상은 이토록 고요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호통치는 전화도, 시누이가 보내는 신상 가방 링크도, 남편의 영혼이 미지근해서 숨막히는 침묵도 없었다. 나는 야외 자쿠지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돔 페리뇽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멀리 수평선과 맞닿은 장엄한 풍경을 바라봤다. 잔 속에서 기포가 슉슉 소리를 내며 터지는 것이 마치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여유를 가져보는 걸까?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했다. 결혼 후 5년 동안 나는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살았다. 일하고, 돈 벌고, 집에 와서 온 식구를 시중 들었다. 내가 좋아하던 미술관 전시도, 한때 열광했던 스쿠버 다이빙도 잊었다. 심지어 나 한은성이 김씨 집안 며느리가 되기 전에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내 개인 집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다. 최고급 스파 테라피스트가 방문해 값비싼 에센셜 오일로 오랫동안 서 있어서 굳어버린 내 등과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빌라의 주방으로 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정교한 프렌치 코스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실크 가운을 입고 맨발로 따뜻한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모든 피부세포가 자유롭게 숨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즐기는 동시에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바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내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빌라의 스마트 홈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 예전에 일산 아파트를 인테리어할 때 보안을 위해 거실과 현관에 눈에 띄지 않는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내 태블릿 PC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이 있었다. 김지훈과 그의 가족은 이 사실을 몰랐다. 과거에는 내가 집에 없을 때 그들이 잘 지내는지 보려고 가끔 켰을 뿐이었다. 이제 그것은 나의 최고의 예능 채널이 되었다. 첫날, 그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 했다. CCTV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거실을 서성이며 나를 향해 근본 없는 년,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다. 김지훈은 초조한 얼굴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마 나에게 거는 것이겠지만 영원히 연결되지 않을 터였다. 진짜 쇼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다.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밥하기가 귀찮았는지 배달 음식을 시켰다. 배달원이 치킨과 피자를 잔뜩 들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 김지우는 습관처럼 내가 준 가족 카드를 내밀었다. 배달원이 몇 번이나 긁어보더니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손님, 이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데요. 김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결국 시아버지가 자기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을 꺼내 겨우 값을 치렀다. 감시카메라 화면 속 그들이 누가 돈을 내야 할지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나왔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달콤했다. 더 멋진 장면은 셋째 날에 펼쳐졌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쇼핑을 가려는지 현관에서 한껏 치장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몇 시간 후, 내 이메일로 백화점 보안팀에서 보낸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에르메스 매장에서 신상 스카프를 보고는 계산을 하려 했는데 내가 준 한도 5천만 원짜리 VVIP 카드가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며 카운터 앞에서 시스템 오류라고 소리치고 점원을 모욕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부적절한 행동으로 백화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다고 했다. 메일에는 현장 CCTV 캡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 감상한 뒤 저장해 두었다. 이건 아주 귀중한 증거였다. 그리고 김지훈, 나의 착한 남편. 그는 마침내 당황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초조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의 화려한 껍데기는 순식간에 부서져 내릴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질책, 그 다음은 간청, 마지막에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절규.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들은 모두 통신사 서버에 얌전히 잠들어 있을 뿐 나는 한 글자도 볼 수 없었다. 진짜 결정타는 닷새째 밤에 터졌다. 스파를 마치고 마스크팩을 붙인 채 심심해서 CCTV를 켰다. 거실에는 김지훈 혼자 있었고 초조하게 통화 중이었다. 나는 귀신에 홀린 듯 음성 수신 기능을 켰다. 소희야, 화내지 마. 오빠가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역겨울 정도로 다정하고 아첨하는 투였다. 소희. 낯선 이름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오빠, 도대체 그 여자한테 언제 말할 거야? 그 여자 돌아오기만 하면 청담동 아파트명에 이전해준다고 했잖아. 나 빨리 이사 가고 싶단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청담동 아파트. 그건 내가 작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둔 최고급 아파트였다. 지리적 위치도 뛰어나고 가치도 상당했다. 나는 김지훈에게 우리가 늙으면 그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말했었다. 김지훈이 연신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곧 고지야.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일단 그 멍청한 여자부터 구슬려서 데려와야지.
그냥 잠깐 삐진 거야. 며칠 지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걸. 걘 나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모르는 일이지? 소희라는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듣자 하니 오빠 와이프 병원장이라며. 돈도 엄청 많을 텐데. 만에 하나 오빠를 버리면 어떡해? 절대 그럴 일 없어. 김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걘 나한테 죽고 못 살아. 애초에 걔가 나한테 그렇게 죽자고 매달리지 않았으면 내가 돈 냄새 나는 장사치랑 결혼했겠어? 걱정 마. 우리 집 돈, 그 아파트,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 여자는 그냥 내 ATM기야. 돈 다 빨아먹고 나면 바로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너만이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니까. 정말이야, 오빠? 당연하지. 내 아기, 그 뒤의 대화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CCTV를 껐다. 태블릿 PC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부드러운 카페트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몸이 떨려왔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때문이었다. 그랬구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그는 비겁한 게 아니라 비열했다. 그는 인내한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내 돈을 마음껏 쓰며 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어리고 예쁜 애인을 두고 내 재산을 그녀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멍청한 여자. ATM기. 빨아먹고. 그 단어들이 독을 바른 칼날처럼 내 심장을 반복해서 찔러댔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그의 눈에는 그저 거래였을 뿐이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결혼은 그에게 불을 향한 지름길에 불과했다. 눈물이 기어코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죽어버린 내 사랑과 잘못 바쳐버린 내 5년의 청춘을 위한 작별의 눈물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시도록 내버려둔 채 한참을 울었다. 처음에는 억눌린 흐느낌이었지만 나중에는 소리내어 통곡했다. 마침내 울음에 지쳐 울 만큼 울었다. 날이 밝았을 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닦았다. 거울 속에 나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눈빛, 냉정하면서도 힘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지옥 같은 배신은 나를 완벽하게 각성시켰다. 김지훈,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울면서 돌아와 달라고 빌 줄 알았어? 틀렸어. 너와 내 가족은 수수료 매수로 정교하게 절개하는데 익숙한 여자를 화나게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제주도의 빌라는 더 이상 상처를 치유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이어진 이틀 동안 나는 더 이상 CCTV 속 광대들의 추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지혼 반격 작전을 위한 가장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다. 울음과 슬픔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다. 오직 냉철한 머리와 확실한 증거만이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첫 번째 단계, 나의 법률적 방패와 연락하기. 나는 한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빠르고 정확하고 가차없기로 유명한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 변호사님, 저 한은성입니다. 한 원장님, 드디어 연락하셨네요. 실종되신 줄 알았습니다. 서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명쾌했다. 이혼해야겠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인 김지훈을 빈손으로 내쫓을 겁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서 변호사의 흥미롭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보군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주세요. 특히 김지훈과 그의 내연녀의 통화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을요. 내연녀 이름은 윤소희, 서울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나는 내가 들은 녹음 내용과 지난 며칠간 관찰한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그녀에게 설명했다. 훌륭합니다. 서 변호사가 감탄했다.
녹취가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조사를 신청할 단서로는 충분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한 원장님. 다음으로 원장님께 유리한 모든 재정적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다른 사설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김지훈과 윤소희, 이 두 사람의 모든 외도 증거를 원합니다. 호텔 투숙 기록, 레스토랑 결제 내역, SNS상의 흔적,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7일 안에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 원장님. 저희는 프로입니다. 두 통의 전화는 칼집에서 뽑아낸 두 자루의 비수처럼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찔렀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전자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때 나의 자기만족적인 사랑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김지훈을 심판할 죄의 증거가 될 터였다. 이것은 거대한 작업이었다. 나는 결혼 첫날부터의 모든 신용카드 청구서, 은행 이체 내역, 온라인 쇼핑 목록을 불러냈다. 가장 복잡한 수술을 준비하듯 이 데이터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명확한 표로 만들었다. 제1종, 부동산. 일산의 이 아파트, 총 매매가 15억 원. 내가 12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고 남은 3억 원의 대출금 역시 매달 내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김지훈의 이름도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지만 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나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증명서, 대출 계약서와 매달의 상환 기록을 모두 스캔하고 출력하여 책으로 엮었다. 제2종, 가계 생활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부터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모든 지출에는 명확한 이체 기록이 있었다. 나는 심지어 5년간 이 집을 위해 구매한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의 영수증까지 찾아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불평하자마자 내가 즉시 주문한 최고급 안마의자부터 시아버지가 TV가 작다고 투덜거려 내가 교체해준 85인치 최신형 OLED TV까지. 제3종, 김씨 일가에게 제공한 증여.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나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울분이 차가운 분노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 박 여사, 에르메스 스카프, 380만 원, 샤넬 클래식 핸드백, 1200만 원, 라프레리 화장품 풀세트, 500만 원, 강남 귀부인 전용 피부관리실 VVIP 연간 회원권, 2000만 원. 청구서는 고대의 두루마리처럼 길었다. 시동생 김지우, 매년 1000만 원의 공무원 시험 학원비, 3년 연속, 최신형 맥북 프로, 350만 원, 캐나다 구스 패딩, 200만 원. 그는 나를 거의 그의 개인 은행으로 여겼다. 신우이 김지연, 대학교 4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 졸업 선물로 벤츠 A클래스 세단, 4,500만 원, 견문을 넓힌다는 명목의 파리 학습 여행은 실제로는 쇼핑 여행이었고 내 카드로 1,500만 원을 긁었다. 심지어 김지훈 본인조차도 그가 입고 있는 것 보기에 소박해 보이는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스웨터는 600만 원짜리였고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는 내가 결혼 3주년 선물로 준 것으로 5천만 원이 넘었다. 나는 100만 원이 넘는 모든 지출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옆에 상품 사진과 용도 설명을 덧붙였다. 모든 서류를 출력했을 때 그 두꺼운 A4 용지 뭉치는 거의 사전 반권 두께였다. 그것을 들고 있자니 지난 5년간 빨린 내 피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지어 모든 증여의 어머님 생신 선물, 도련님 시험 경력금 같은 주석을 달았다. 이 온정적으로 보이는 메모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눈에는 부부 공동생활에 불필요한 지출로 정의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이자 재산 분할 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자산 보전에 착수했다. 김지훈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결혼 전에 서 변호사와 함께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는 내 명의의 한은성 성형외과의 모든 지분, 수익 및 병원 수익으로 발생한 모든 투자는 나의 개인 재산이며
혼인관계와 무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김지훈은 당시에 사랑에 눈이 멀었거나 혹은 나의 재력에 눈이 멀어주저 없이 서명했다. 그는 그것이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내 돈이 곧 자기 돈이라고 믿었을 테니. 순진하긴. 그를 안심시키고 시댁의 입을 막기 위해 나는 결혼 후 작은 무역회사를 하나 설립했다. 자본금 5억 원은 전액 내가 출자했지만 법인 대표는 김지훈의 이름으로 올렸다. 이 회사는 아무런 실질적인 사업도 하지 않는 껍데기 회사였지만 김지훈에게 사장님이라는 직함을 주어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었다. 그는 매달 이 회사에서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에 불과했다. 이제 이 거짓된 체면을 회수할 시간이었다. 나는 우리 병원 법무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지훈 무역에 대한 자금 회수 및 청산 절차를 즉시 개시할 것. 사유는 법인 대표 김지훈의 장기적인 경영 불참으로 인한 회사 수익 전무 및 주주 이익의 심각한 훼손.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가 쓸 돈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쌓아 올린 그의 가련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 7째 날 아침 사설 탐정의 이메일이 정확한 시간에 내 메일함에 도착했다. 첨부 파일은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고화질 사진과 몇 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김지훈과 윤소희라는 그 간호사는 5성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를 나누고 고급 일식집에서 서로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고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기대어 있었다. 사진의 각도는 교묘하고도 선명해서 한 장 한 장이 모두 법정 증거로 제출되기에 충분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시간은 내가 병원에서 밤샘 수술을 하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김지훈이 차를 몰아 윤소희의 퇴근을 기다렸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자기야, 오늘 힘들었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 한은성 원장이 또 큰 수술 잡아서 우리 과 전부 난리도 아니었어. 고생했어, 우리 아기.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돼. 내 와이프 돈이 바로 내 돈이니까. 나는 영상 속 김지훈의 그 다정한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아주 좋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모든 증거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압축하고 암호화한 뒤 서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메일의 제목은 지혼 반격 작전 전체 자료였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빌라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바다 위로 막 떠오른 태양이 황금빛 햇살을 대지 위에 쏟아내며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나는 7일 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어 충전기에 꽂았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었다. 전원을 켜는 순간 휴대폰은 마치 극심한 천식을 앓는 것처럼 미친 듯이 진동하며 화면 위로 눈송이처럼 수많은 알림을 쏟아냈다. 나는 그것이 마침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봤다. 부재중 전화 399통. 그중 김지훈 188통, 시어머니 121통, 시동생 56통, 시누이 34통. 나머지는 그들 집안의 8촌까지 되는 친척들이었다. 이 숫자는 하나의 기괴한 농담처럼 느껴져 내 입꼬리를 점점 더 끌어올렸다. 그들의 삶에서 나의 가치가 이렇게나 정확하게 수치화될 수 있었다니? 나는 어떤 전화에도 답장하지 않았고 어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한 뒤 차분하게 짐을 쌌다. 나는 재단이 잘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정교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의 화장을 했다. 붉은 입술은 피처럼 선명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날카롭고 기세가 등등하여 마치 전장으로 나서는 여왕 같았다. 내 포르쉐를 몰고 일산의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였다. 나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차 안에서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수석에서 출력물로 가득 찬 그 두꺼운 서류 봉투와 나의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서 변호사의 일처리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합의서의 조항들은 명확하고 가혹했으며 하나하나가 수수료 매스처럼 정교했다. 심호흡을 하고 나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집 앞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몇 개가 문 앞에 쌓여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음식 썩는 냄새와 절망감이 뒤섞인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거실에는 김씨 집안 네 식구가 마치 싸움에서 진 수탉들처럼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시누이의 얼굴은 화장이 다 번져 있었으며 시동생은 멍하니 TV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김지훈, 나의 착한 남편은 턱에 푸르스름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이 순식간에 빛나며 마치 구세주를 본 듯했다. 은성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는 한달음에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내 눈빛은 수술대 위의 스테인리스처럼 차가웠다. 나의 회피는 억눌려 있던 화약고에 불을 붙인 듯 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격분한 암사자처럼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 이제야 기어들어와? 카드 끊어서 우리 다 굶겨 죽일 작정이었어? 내가 금쪽 같은 내 새끼 키워서 너 같은 화상년을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제 아주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그녀는 손톱을 세우고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나는 옆으로 몸을 피했고 그녀는 허공을 휘저으며 넘어질 뻔했다. 시동생과 시누이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김지훈은 여전히 중재자 역할을 하려 애썼다. 그는 나를 향해 애원과 희미한 명령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은성아, 도대체 무슨 심술이야? 7일이나 집 나가서 전화도 안 받고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알아? 어서 엄마한테 먼저 사과드려. 사과. 나는 그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사과.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그 묵직한 서류 봉투를 그들 앞에 값비싼 자개상 위에 3개 던져버렸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내가 정성껏 정리한 청구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들이 눈송이처럼 테이블 위를 뒤덮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죠.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멍하니 물었다. 청구서예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 청구서 더미 맨 위에 우아하게 올려놓았다. 오늘부로 이 자개상, 당신들이 앉아있는 소파, 이 TV, 당신들 몸에 걸친 모든 옷, 그리고 이 집까지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 한은성은 당신들의 귀한 아들 김지훈과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것을 회수할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혼. 김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은성아, 장난치지 마. 우리 잘 지냈잖아? 겨우 추석 때 그 작은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응? 작은 일. 나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끝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김지훈, 당신은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바보처럼 당신들 온 가족의 ATM기이자 가사도우미 노릇을 한 게 작은 일이야? 내 자존심이 당신 어머니 발밑에 짓밟히는데 당신이 옆에서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린 게 작은 일이라고.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갔다. 김지훈은 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은성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횡설수설하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우리 수년간의 정이 있는데 그게 다 가짜였어? 엄마랑 식구들이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위선으로 가득 찬 얼굴을 쳐다봤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를 사랑해서 내 돈으로 윤소희라는 간호사를 먹여 살렸어? 나를 사랑해서 당신 애인한테 내 명의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라 수술하고 있을 때 그 여자한테 내 돈 다 빨아먹고 나면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어? 내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이 되어 거실에서 터져나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지훈을 가리켰다. 너 이 짐승 같은 놈. 너 밖에 여자가 있었어? 그녀의 충격은 아들이 결혼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이 집안의 유일한 자금줄을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김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털썩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은성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걔랑은 그냥 장난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맹세할게. 당장 깨끗하게 정리할게. 그의 추한 모습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다리를 빼내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일단 그 멍청한 여자부터 구슬려서 데려와야지. 그냥 잠깐 삐진 거야. 며칠 지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걸. 걘 나 없으면 못 살아. 걱정 마. 우리 집 돈, 그 아파트,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 여자는 그냥 내 ATM기야. 김지훈과 윤소희의 그 달콤하고도 악독한 대화가 거실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김씨 일가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이었다. 김지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는 마치 모든 기력을 빼앗긴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이 되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자신들의 그 온화했던 오빠가 뒤에서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녀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몸을 휘청거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감옥에 갈까 봐 두려운 것도, 나의 처지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무한정 긁을 수 있었던 그 가족 카드, 귀부인 모임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그 호화로운 집, 마음껏 호통칠 수 있었던 그 기세가 오늘부로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녹음을 끄고 바닥에 주저앉은 김지훈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했지? 이제 보여줄게. 과연 누가 누구 없이 못 사는지. 나는 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던졌다.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당신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야. 이 집은 내 혼전 재산으로 대부분 구매했으니 당신은 분할받을 자격이 없어. 차도 내 명인이 회수할 거고. 당신이 법인 대표로 있던 그 회사는 이미 파산 신청했어. 당신, 김지훈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김씨 일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 청구서들, 나는 바닥에 난장판을 가리켰다. 내 변호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모든 비필수적인 증여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야. 당신들이 쓴 돈 한 푼 한 푼 전부 다 토해내게 될 거야. 법이 당신들에게 부당이득이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안 돼. 너 이럴 순 없어. 이 독한 년.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법원 소환장은 곧 도착할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 내 집에서 당장 꺼지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을 열고 한때 나를 질식시켰던 이 수라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등 뒤에서는 김지훈의 절망적인 울부짖음과 시어머니의 악독한 저주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수 길을 걷는데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 몸을 따스하게 감쌌다. 나는 마치 내 생명에 붙어있던 가장 악성인 종양을 제거하는 해독,
수술을 막 끝낸 기분이었다. 399통의 전화. 그 대가로 얻어낸 완벽한 심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법의 심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철저했다. 서 변호사는 역시 업계 최고였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체인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김지훈의 외도 사진과 녹취록부터 사전처럼 두꺼운 재무 기록, 그리고 한치의 빈틈도 없는 혼전 계약서까지.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김지훈에게 거의 어떠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날, 나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았다. 서 변호사가 전화로 가벼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한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김지훈 씨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이며 원장님께서 대부분의 재산이 개인의 혼전 재산 및 혼후 개인 경영소득임을 증명하셨기에 그는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분할받지 못합니다. 그 집은요? 내가 물었다.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이 주로 원장님의 개인 재산으로 구입되었음을 인정하고 소유권 전부를 원장님께 귀속시켰습니다. 그들은 판결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덧붙여 김 씨 일가에 대한 증여 반환 청구 소송 역시 법원이 일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3년간 5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명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부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나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몇 년간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병원 장실에 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내 마음은 저 하늘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김씨 일가의 말로는 나중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들은 30일 안에 다른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들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 내게 빚을 갚기 위해 법원에 의해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의 강제 집행하에 그들은 일산의 그 호화로운 집에서 쫓겨났다. 이사하던 날 시어머니는 아파트 단지에서 드러누워 악을 쓰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어 수많은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결국 경기도 외곽의 한반지하 방을 얻었다. 어둡고 눅눅한 그곳은 한강을 내려다보던 내 아파트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김지훈은 그의 진정한 사랑 윤소희에게 곧바로 버림받았다. 그 영리한 간호사는 돈 한 푼 없고 빚까지 짊어진 남자와 고생길을 함께할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김지훈은 내가 자금을 회수하면서 그의 껍데기 회사도 망했고 사장님이라는 직함도 당연히 사라졌다. 원래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 후였다. 중년에 이르러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명품과 피부관리실의 지원이 끊기자 순식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할인 채소를 두고 다른 아줌마들과 다투는 평범한 아줌마가 되었다. 시동생 김지우는 내 지원이 없어지자 비싼 학원비를 낼 수 없게 되었고 공무원의 꿈은 아마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인과응보, 완벽한 결말이었다. 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수단도 쓰지 않았다.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비참함은 그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석 달 후, 우리 병원은 새로운 안티에이징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서 나는 우아한 은색 드레스를 입고 향긋한 와인잔을 든 채 의학계의 거물들과 재계의 파트너들 사이를 여유롭게 오가며 담소를 나눴다. 모든 사람이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룬 성취의 축배를 들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가 현명한 아내인지 평가하지 않았고 내가 김치를 담글 줄 아는지 관심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나의 전문성,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능력만을 인정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사회 뉴스 하나가 끼어들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인물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옷차림이 남루하고 표정이 낭패한 바로 내 전남편 김지훈이었다. 뉴스 자막에는 전 사장 김모 씨, 채무 분쟁으로 다수의 채권자와 법정 대치라고 쓰여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마지막 체면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사채를 썼고 이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것이었다. 나는 스크린 속 그의 절망적이고 무감각한 얼굴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고 심지어 통쾌하다는 감정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내 인생에서 잘라낸 괴사 한 조직 같았다. 한때 나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잘라낸 후에는 그저 더 건강하고 가벼워졌을 뿐이다. 나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와인이 조명 아래 매혹적인 빛을 발했다. 나는 잔을 입술에 가져가 살짝 한 모금 마셨다. 내 곁에는 이제 더 이상 내 의자를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앉는 곳이 바로 나만의 왕좌가 될 테니까.